강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강의는 짧은 강의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좀 훌륭한 강의를 해보도록 노력을 할 텐데, 또 제 전공이 해면이즘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 조금 늦어질 위험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좀 짤막하게 공호 선생님을 다뤄야 될 이유, 이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호 선생님을 왜 말해야 되는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공호 선생님과의 인연에서 아주 내리에 있는 박힌 그 말씀을 초점으로 해서 거기서 공호 선생님의 어떤 면목을 끌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호 선생님하고는 어떤 우리 지방간의 연관 관계에서 그 이전부터 알았는데, 직접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공호 선생님을 가까이서 뵌 것은 한 1년간을 공호 선생님 댁에서 숙식을 하면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거의 텔레비 같이 보면서 여름에 평상 놓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그런 어떤 참 뜻깊은 기간이 있었죠. 그 중에 몇 가지 좀 잊지 못할 비화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 뭐 별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게 된 중요한 이유는 아마 언제가 있어서입니다. 선도소설 단이라는 것을 내게 됐는데, 제가 언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책임이 있습니다. 제 이제 친구가 출판 사장인데, 제가 공호 선생님 댁에 있으면서 계속 들었던 얘기들, 많이 들었던 얘기들을, 아주 재미난 얘기가 많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출판사 사장이 저한테 책을 쓰라고 했어요. 그것도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찐득이처럼 붙어서 막 하도 책을 쓰라고 해서 못 쓴다고 해도, 철학 그때 이미 교수였기 때문에 하도 그래서 졸라서 공호 선생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유 선생님, 제가 아니 어르신, 제가 이렇게 주체 없이 밖에서 선생님한테 들었던 걸 떠들었더니 책 쓰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귀에 선한테, 제가 이 얘기 계속 하는 이유는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은, 나한테 데리고 오게. 내가 이제 입을 열어야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제 지인들한테는 얘기했지만 공개적으로 세상에 공표를 했던 얘기를 내가 이제 좀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셨어요. 괴로움도 당하고 뭐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막 사람이 끌어가지고 뭐 일정도 받고 싶고, 그러고서 그 뒤에 만나되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엄청나게 혼났어. 왜 혼나셨어요? 누구한테요? 이게 중요합니다. 단군 대왕조님께 혼났다. 입 가볍게 놀렸다. 엄청나게 혼났어. 꿈 같은 보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라면 이 중요한 일을 입 닫고 참을 수 있으실까? 그런 식으로 슬그머니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대왕조님도 못 참으셨을 거다. 우리 민족의 어떤 중요한 어떤 시기가 오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그냥 기다리기만 해요. 이게 좀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미를 하시죠. 그러니까 대왕조님을 늘 꿈속에서 보시고 그렇게 대화하시듯 그렇게 오셨던 어른이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십니다. 그리고 수양법도 대왕조님에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시죠.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대왕조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그 조식수련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관입니다. 우리 민족이 약소한 민족이 아니라 원래 그 대왕조님으로부터 부촉받은 큰 사명을 가진 민족이고, 앞으로 세계 문명의 세계사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민족이라는 자긍심, 이것이 그분 사상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친구들을 끌고 갔죠. 댁으로 안내해가지고 그 댁에 들어가 계속 다니면서 그 공호 어르신의 말씀을 듣는 게 녹음 테이프 한 25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세대에서 살짝 앞뒤만 붙여가지고 쭉 정리한 것이 단이라는 소설이고, 한국 출판 사상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 사람 치고 단을 안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서 제가 조금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써서 반만 팔았어도 제가 팔자를 고쳤을 텐데 하는 후회도 있었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건이고 저는 이게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소설을 읽고 우리 민족의 어깨가 높아졌습니다.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반도에 묶여 있는 정말 민족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진 민족이라는 큰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지금 한류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긍심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한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아주 조그만 사건 같아도 조그만 사건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 현재 이 한국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죠. 그것과 연관되어 또 제가 이제 겪었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 앞에서 계속 우리 민족이 앞으로 세계를 거의 제패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이 넓어지나요? 영토가 넓어지나요? 그랬더니 어르신 대답이 참 그때 띵 해서 지금도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띵 했던 게 어르신이 그때 70 거의 80이 되셨죠. 그때는 국경 개념이 아닐 거야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정말 주변에 돌아가서 저밖에 들은 사람이 없어요. 저만큼 방정맞게 그냥 막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국경이 우리나라 영토가 넓어져요? 그랬더니 그때 말씀이 제가 귀에 했어요. 그때는 국경 개념이 아닌 거야. 그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국경 개념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에 떨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에 와서 한류를 보면서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 또 제가 또 방정맞게 또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참 버릇없죠 어르신한테. 그랬더니 봤어.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우리 민족의 사명과 우리 민족의 자긍심에 관한 얘기고, 봤어 하는 얘기는 선도 수행과 관계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쭸더니 수행하다 봤지. 필름처럼 지나갔어 그러셨습니다. 필름처럼 지나갔어. 미래가. 그러면서 그때 중요한 사건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들었던 것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는 딴 것도 많겠습니다만은 소련이 쪼개진다는 얘기부터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술대 발표에서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느냐 하고 저한테 물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거 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미신이라는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은 참으로 자기의 정말 관견을 탓해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삼명육통 이건 교리에 나옵니다. 삼명육통, 천안명, 숙명명 뭐 이런 것도 탓입니다. 그게 교리에 있고 어떤 경지가 높아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도에는 없나요? 불교는 그것이 당연한 교리로 들어가도 되고 선도에서 미래가 이렇게 예지되는 것은 미신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 어른 수행 과정 속에서 그런 걸 보셨고 확신을 가지고 계셨고 저한테 얘기한 그것이 정말로 저는 허언이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정말 그 생각이 새록새록 들어요.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 두 측면, 선도 수행관과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 관한 어떤 자부심, 우리 민족의 연원과 관계된 그런 역사관, 어떤 미래관, 이것이 그 어른의 핵심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어르신은 그 우리 민족의 뿌리로서의 단군 대왕조님이라고 그러셨는데 단군에 관한 지극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탄식한 얘기가 있습니다. 심의오세야 오불후몽견 죽음. 참으로 내가 많이도 늙었구나. 내가 죽음을 꿈에서 못 뵌 지가 참 오래되었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극하게 생각하면 꿈에 뵙는 거죠. 이 어르신은 대왕조님을 꿈에서 아주 자주 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대왕조님에 대한 깊은 숭앙과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전하시는 이 학문이 대왕조님으로 붙어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고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의 바탕에 심어주려고 애를 쓰셨던 거죠.
우리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른 데의 창세 신화와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쪽의 창세 신화, 특히 유대 쪽은 신이 창조해가지고부터 쭉 시작하죠. 창조. 그래가지고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는 그런 창세 신화, 그 선민의식입니다. 우리 대왕조님 단군 신앙은 창세 신화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이미 있던 데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 내려왔다는 게 중요한데, 선택해서 너희들은 선민이니까 앞으로 무조건 잘 될 거야가 아니죠.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죠. 교화를 하시고 사명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화 세계를 실현해야 된다는 아주 무거운 사명을 내리신 것으로 우리는 그 대왕조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은 늘 이변을 강조하셨어요. 너희들이 주역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미래 세계 홍익인간의 이념으로서 세계를 훌륭하게 만들고 이화 세계를 이루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한테는 늘 말씀하시기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세계, 그런 빛나는 미래가 오는데 그때 역할을 해야지. 선민이다, 이게 아닙니다. 선민이라는 건 어떤 선민이냐? 그 세계를 이루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선민의식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처럼, 우리나라처럼 국조의 얘기를, 국조를 갖다가 자꾸 신화하면서 자꾸 가치를 낮추는데 애쓰는 민족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본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뭐 전생에 본 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민족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고 신도는 어떻습니까? 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신앙형, 아주 뭐 그런 아주 가열찬 신앙 아니라도 생활 속의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정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그냥 뭐 곰과 호랭이 어떤 신화로만 해서 자꾸 낮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뿌리를 이어서 쭉 내려오고 그 긴 역사 속에 생명을 가지는 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이 사실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구약 믿으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인한테 시비 겁니까? 왜 우리는 계속 신화라는 측면으로만 내려서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자꾸 격하를 하는데 애쓰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 어르신은, 봉호 선생님은 이것을 정말 그 국조에 대한 철저한 믿음, 그리고 그 국조로부터 내려온 그 어떤 수양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더욱더 고양시켜서 미래 세계의 주역이 되게끔 하겠다는 그런 굳은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국조를 잘 모시는 것은 무조건 우리를 선택한 선민이라는 데서 무조건 우리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국조를 제대로 모시는 것은 뭐라고 여겼느냐?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잘 모시는 거다. 확실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선민이라는 건 그런 선민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남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어떤 세계의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야말로 단군을 제대로 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것을 이루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셨죠. 저한테도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공부해라 하시면서 그 어르신의 어떤 관념으로는 그 가장 훌륭한 어떤 징표가 그거였던 거죠.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시대가 되면 자네가 성씨 가문의 중흥조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제 기억이에요. 중흥조라는 게 뭐예요? 쭉 어떤 성가 역사 중에 정말로 성씨 가문을 한번 다시 크게 빛내주는 그런 인물 역할을 할 수가 있지.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명의식을 통해서 단군을 모신다는 것이 투철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교의 그 총전교를 마친 것도 단순히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대왕존, 단군 정신,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그 이념을 펴는 주체로서 우리 민족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그런 자긍심, 그리고 역할, 이것을 생각하셔서 저는 맡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셨죠. 늘 대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좀 두셨고 당신 나름대로 그 단군 사상을 이해하는 어떤 틀을 세우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념을 가졌던 것은 단순한 신앙에 그친 것이 아니고 대왕조님이 남기셨다는 그 수행법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셨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르신은 동우 선생님은 정말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봤어. 이것처럼 대단한 신념이 없습니다. 봤어. 그것은 바로 그 단군으로부터 전해진 우리 신법 이것을 통해서 자신에게서 체증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장래가 있고, 그 장래에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래를 앞당기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그 시대가 왔어요. 그 어른이 봤던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떨쳤던 시대가 유사일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른이 제가 참 국경 개념이 아닐 거야 라는 그 얘기가 실현된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어른이 심어주신 자긍심을 통해서 이 시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필요한 사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다시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신화로 자꾸 격화시키기만 했던 단군,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일본 신도처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정착할 수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에게도 정말로 너희 민족의 뿌리는 어디냐? 누구냐? 라고 그것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봉우사상을 여기서 다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수 쳐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 단군 신앙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국조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단순한 너희 민족 잘 봐주겠다가 아니잖아요. 홍익인간 좀 너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과 세계를 이루는 주체가 되라고 하는 그런 국조 신앙 드뭅니다. 왜 이것을 자꾸 그냥 신화해서 격하게만 하는지.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니면 할아버지 저 잘했죠. 이렇게 친숙하게 단군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참 빛나는 나날이 더 이어질 겁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데 그것을 이루는 뿌리는 대왕조 단군께서 전하신 조식수련법을 중심한 그러한 수양법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수양법에 있어서도 조식수양법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한 분수령을 이룬 분이 바로 봉우 어르신입니다. 봉우 선생님. 그 어떤 도인법부터 해서 국창 선생의 용어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조식수양의 새로운 건 아니라도 그걸 체계화했고, 그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체계를 세우고 도인법과 그 다음에 조식수련법, 그 다음에 복약법, 약을 먹는 법까지도 철저하게 갖추어서 우리를 그 조식수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이끌어주려고 애쓰셨던 분이 바로 봉우 선생님. 지금 현대사회는 중요한 트렌드가 뭔가요?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명상의 어떤 유행입니다. 그런데 이 조식수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명상 가운데서도 왕도, 제가 생각합니다. 왕도지고 유불도를 막론하고 이 호흡수련을 빼놓은 종교는 없어요. 유교, 불교, 도교. 옛날에 김창경 교수도 얘기했지만 옛날 선비들도 다 그 조식수련했고 옛날 선현도 다 했습니다. 도교는 말할 것도 없죠. 불교는 수식관을 비롯한 무수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 조식수행법이야말로 거의 모든 명상의 왕좌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명상 이상이죠. 명상은 지금 현대인 명상은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 측면에 그치지만은 이 조식수행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한 차원 더 높은 존재로 승격시키는,
그리고 결국은 지구환경지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대도입니다. 큰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손오공의 서유기를 보더라도 제가 서유기 책을 낸 게 있는데 거기에 대도를 뽑을 때 가장 큰 길, 우리를 궁극에까지 안내할 수 있는 큰 길로 금단대도라고 얘기합니다. 금단대도. 소도는 많아요. 소도, 논어에 보면은 소도 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소도. 작은 길도 다 볼만한 건 있다. 그러나 공자가 얘기하는 소도는 뭐죠? 가다가 보면 막힌다는 거예요. 소도는 끝까지 못 가요. 수소도 필요가관전, 지원공리 중간에 막힌다. 그러니까 군자는 그 길 안 간다는 거죠. 그러나 대도는 어떤 건가요? 대도라고 부를 수 있는 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고래로부터 대도라는 이름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것 금단대도입니다. 조식, 이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몸에 금단을 길러내는 길, 이것은 우리를 궁극길로 안내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명상이 사회적인 트렌드가 되는 이 시대에 아마 보무 선생의 그 조식 수양법을 정말로 대중화하고 우리 민족의 어떤 대표적인 수양법이 되게 할 수 있다면 명상의 트렌드를 넘어서는 우리 민족의 어떤 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번 이 시대에 보무 사상이 조명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무 선생의 사상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류의 공동선, 대도와 소도, 사도와 정도를 나누시면서 보무 선생은 정도는 뭐라고 했느냐? 인류의 공동선, 최고의 목표, 모든 인류가 가장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길, 이걸 추구한 걸 이걸 정도라고 했어요. 사도는 뭐냐? 그거 떨어지는 게 사도. 보무 선생은 언제나 그 대도, 정도, 이걸 추구하시는 거예요. 대도와 정도는 각각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유, 불, 또 다 길이에요. 하다못해 보무 선생은 예수교, 옛날에는 야소교라고 했죠. 예수교까지도 포괄해서 모두 공동의 선, 최고의 선을 지향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각각 그 길마다의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걸 바르게 이어받아서 정말 집중 수행을 하면은 언제나 인류의 공동선, 모든 인류가 가장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포괄적인 사상, 모든 유불도를 다 융합한 그러한 길을 그걸 용인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무 선생의 사상을 전체를 보면요, 뿌리는 오히려 융합자에 가까우세요. 가장 보무 선생이 존경하셨던 스승은 면후 곽종사. 예. 평생의 스승으로 생각, 그건 유학자예요. 면후. 그리고 불교 여러 큰 스님들 회사에 가서도 수행을 하셨다고 얘기해요. 만공자사에도 가셨고 여러 얘기하시고. 뭐 선도 수행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교를 배척 안 하셨고 그런 어떤 그 폭넓은 이해를 가지셨는데 사실은 가장 보무 선생이 그 폭넓게 공부하시고 자기 어떤 사상을 얘기할 때 선도 밖에 가장 많이 인용을 하시고 스승으로 여기셨던 분은 또 공자세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대학에 대해서는 아주 당신이 특수한 설득을 내셨고, 그 다음에 유정유인, 윤직벌중이라는 정일집중이라는 수양법, 이것을 요순 이래로 아주 전해지는 수양법의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그 정일집중의 수양이 바로 조식과 연결돼요. 정일집중, 유정유인, 윤직벌중이라고 했거든요. 정일집중의 수양법을 조식과 딱 이으시면서 그 조식 수양을 통해서 정일집중의 최상의 공부를 이룩하려고 했던 것이 보무 선생님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정말로 우리가 주변을 보더라도 이만큼 이 현대적인 어떤 트렌드인 명상을 넘어서서 정말 명상의 왕좌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양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은 또 도인법이라는 그런 걸 중시하셨고 철저하게 그 정일 집중의 수양으로서 조식 수양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폭넓게 섭렵을 하시는 가운데 또 제자들에게는 우도박, 정신 수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공부를 강조하셨어요. 좌도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경계를 하셨어요. 그러나 또 이 어른께서
좌도 쪽의 인물들에 대한 교류가 보통 넓으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도서를 읽으시면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누구죠? 삼비팔주. 삼비팔주는 전부 좌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과의 굉장히 폭넓은 교류를 가져서 우도방, 그러니까 정신수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 수양법을 철저히 강조하시면서 그걸 교육하셨지만 또 좌도방과의 그 연관을 통해서 거기까지 그것을 아주 막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넓게 어떤 정신수양과 어떤 종교적인 양 측면에 걸쳐서 폭넓은 길을 제시하는 분이 저는 이 군대에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우 선생님의 어떤 이런 사상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나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민족의 장래 그리고 그 세계의 어떤 그 홍익인간 이념을 통해서 이와 세계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바탕, 그 고리, 이것을 봉우 선생의 사상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봉우 선생의 사상은 이제 저는 한국단학회 연정원 이사장이라는 어떤 참 금수에 넘치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사상이 이렇게 어떤 정통적인 학회에서 객관적으로 좀 조명이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저처럼 이제 개인적인 연관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모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와는 달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학계에서 이어르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래서 정말로 필요하다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은 이것이 앞으로 봉우사상이 봉우사상이 그 선생님 평생에 꿈꿨던 세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주체가 되어서 홍익인간 이념을 통해서 이와 세계를 이루는 그런 주체가 되는 그 앞날에 기여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열어주신 그 동서철학회 회장님이거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차를 즐겨 마시면서 차를 권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정력에도 좋은 차를 왜 안 마시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봉우사상 정말로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앞날에 참 이렇게 중요한 사상, 이렇게 중요한 공부를 우리가 왜 안 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기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발표를 해주신 성태용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